저는 한 지역을 볼 때 한 150페이지의 임장 보고서를 막 씁니다. 매물을 최소한 50개에서 거의 100개 정도를 봐요. 에휴, 진짜 미친 듯이 살았지. 와. 그때 뭐 3, 4시간 자고 막 그랬어요. 이제 내 집 사고 응. 잔금 치르고 딱 처음 들어가는 날 그런 느낌이 기억나세요? 이게 내 집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내 집 같지가 않았어요. 은행집 같았고, 남의 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불편한 느낌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사실은 좀 있긴 해요. 등기권리증. 전세를 살아서 계약서만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두꺼운 등기권리증을 처음 본 거예요. 집주인은 다르구나. 이걸 처음 알았고, 집이 내 거라는 거가 어딘가에 되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구나.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집보다도 등기권리증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 이름이 딱 적혀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막 이렇게 깔아놓고 사진 찍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등기권리증 한 몇 개 정도? 두 자릿수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스크까지도 다 감안을 했었어요.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전세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이건 결국 제가 견디면 돼요. 전세가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전세가라는 게 아무리 떨어져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세가가 영원히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집에 살아야 되고, 여기가 원래 전세가가 다 2억이야. 근데 만약에 갑자기 1억짜리가 나왔어. 제주도에서도 날라와서 살 사람이 생겨요. 무조건. 그러니까 전세가라는 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건 뭐냐면 최저로 떨어졌을 때 그 감당을 내가 뭘로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한 거예요. 마통을 내가 이만큼 잡아놔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만큼은 이쪽에다 남겨놔야겠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한 지역을 볼 때 한 150페이지의 임장 보고서를 막 씁니다. 보고서를 쓰고 그 지역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매물을 최소한 50개에서 거의 100개 정도를 봐요. 제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을 괴롭혔는데 정말 실제로 다 봅니다. 그 지역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처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서대문구, 그 구를 적어도 100개의 물건을 봐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렇게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네요. 하나는 나중에 역전세 같이 나왔을 때 해지 수단. 또 하나는 철저한 임장을 통해서.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세 가지를 꼭 봐야 되는, 그러니까 첫째는 타이밍, 집 사는 타이밍, 두 번째는 그 지역, 그 집에 대한 입지 분석, 그리고 마지막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을 사는데 적어도 실패는 절대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조금 흔들림이 항상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내려가는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우선 타이밍을 보려면 저는 6가지 지표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심리를 봐야 돼요. 심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나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나 라는 심리입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집을 사고 싶나 안 사고 싶나.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실제로도 있어요. 그게 매주마다 발표가 나고요. KB 부동산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국토연구원에서도 항상 매달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지수가 제가 이때까지 투자를 해보면 생각보다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심리가 올랐을 때 사야 될까요? 떨어졌을 때 사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이요? 너무 심플합니다. 심리가 떨어졌을 때 사야죠. 사람들이 사고 싶지 않을 때 사야죠. 근데 사람들은 쌀 때 못 사요. 절대 못 사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심리지수가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가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공급인데요.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지,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공급량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공급이 많은지 적은지.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많을 때 사야 될까요? 공급이 적을 때 사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대체적으로 공급이 많아졌다가 적어지는 대로 넘어갔을 때 사야 되죠. 많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여기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공급이 많았을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분양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자 부담을 빨리 떨어내기 위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형태로든 분양을 빨리 하고 입주를 빨리 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공급이라는 건 계속 찍힙니다. 많게 막 팍팍팍 찍히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시기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가격이에요. 절대적인 가격이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가격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쌀 때 들어가야 될까요? 비쌀 때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는 쉬운데 쌀 때. 맞습니다. 무조건 쌀 때 들어가야 돼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쌀 때인 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라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늘보다 내일 더 떨어질 것 같고 내일 더 싸질 것 같고 그럼 가격이 쌀 때라는 어떤 기준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정고점 대비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정고점 대비 떨어지는 비율이 더 높아요. 왜냐면 항상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 전주보다 떨어지는 추세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이게 한 3년 정도 하락이 있었냐 없었냐를 봅니다. 3년 이상 하락이 일어났으면은 매수해도 좋은 시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미분양입니다. 얘기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제일 좀 비교적 정확하고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분양이요? 미분양이 많다는 건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바닥이 일어났을 확률이 높아요. 미분양이 고점을 찍고 제일 많이 하고 있다가 이게 꺾이는 시기. 이때가 가격이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네, 집값에 대한 선행 지표. 맞아. 미분양, 심리지수 이 두 가지가 제일 선행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분양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분양가는 시장이 좋으니까 점점 분양가는 계속 올립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 이상이 돼서 아니면 이미 수요층이 꽉 차 있어서 미분양이라는 게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호황이래 라고 하는데 미분양이 갑자기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락이 오기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쭉 가다가 미분양이 오르다가 정점을 찍잖아요. 정점을 찍기 전부터 이 집값 엄청 떨어지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집 사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쯤에 어느 순간을 보면은 미분양이 정점을 딱 찍고 있습니다. 집은 이제 사면 안 돼.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 또 떨어질 거야. 내일 떨어질 거야. 이렇게 심리가 막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희한하게 미분양이 해소가 되기 시작. 사람들은 다 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나도 안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희한하게 미분양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어요. 이때는 뉴스 기사는 안 나와요. 왜냐면 기자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진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안 보기 때문에 기사는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집값 떨어진다는 기사만 나오고 계속 집값 떨어진다는 유튜버들만 나옵니다. 집값 지금부터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말은 그런 유튜브나 그런 영상은 잘 안 돌아요. 그 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3년 이상 떨어졌고 궁합도 늘어났다가 이제 내후년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심리지수도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올라오는 것 같아 라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도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 뭐냐면 전세가가 얼만큼 매매가보다 얼만큼 비율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동산이 화랑일 때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전세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매매가만 막 올라가요. 당연히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막 50% 이래요. 이럴 때는 전세가는 되게 싸 보이고 매매가는 막 되게 높아 보여요. 근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그럼 매매가가 떨어지죠. 근데 전세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다 보니 이상하게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80% 심지어 90% 이상이 됩니다. 이때가 다 집을 사기에 제일 좋은 시기가 되는 거죠. 전세가가 2억 9천인데 근데 매매가는 3억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 1,000만 원만 더 하면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 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으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때가 바닥을 쳤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대부분 집을 사기도 하지만 미분양된 아파트들을 많이 사요. 똑같은 구축보다는 이왕이면 신축이 낫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 건설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옵션들을 막 넣어줘요. 그리고 할인 분양을 해요. 그래서 새 아파트들 미분양들이 좀 없어지고 전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매매로 살짝 넘어가는 그 시기가 이제는 다시 올라가는 시기죠. 그래서 5번째는 전세가율이 높을 때, 특히 80%에서 90% 이상일 때, 를 보셔야 됩니다. 6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건 결국은 이제 집을 매매, 매도 이런 과정이 얼만큼 많아지냐라는 거거든요. 하락을 하고 있는 시기에는 절대로 사람들이 거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되게 없어집니다. 이게 바닥을 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점점 다시 올라가요.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좀 더 빨리 거래량이 먼저 트거든요. 거래량이 느리기 시작하면은 매매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승장 중반쯤 가도 거기까지도 계속 거래량이 점점 계속 늘어요. 상승장 중반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되게 줄어요. 근데 매매가는 올라요.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는 살아있어. 사고는 싶어. 근데 가격이 너무 높아. 집주인들은 이미 심리가 살아있는 것도 알고 나도 앞으로 안 팔고 싶은데 나는 1억 더 올려서 팔 거야, 2억 더 올려서 팔 거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팡팡팡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는 별로 안 일어나요. 꼭지를 닿기 전에 이미 거래량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행지표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 6가지 지표를 쭉 이렇게 보면서 심리지수가 바닥인지, 공급량이 되게 많아졌다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시기인지, 그리고 가격이 한 3, 4년 정도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지, 꼭지를 찍었다가 미분양이 좀 더 해소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거의 꽉 차 있는지, 거의 80% 90% 이상이 됐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시기, 이때가 대부분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어요. 표를 확인하는 건 KB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지 두 개 사이트가 거의 대부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 사이트만 잘 보셔도 충분히 모든 걸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